2020년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9시 정각입니다. 이 정도의 조명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여긴 좀 어두운 자리에서 책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책이고요. 2017년 12월에 나온 책입니다. 엔도 슈샤쿠 지음, 김미영 옮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집자의 글은 박정자 교수님이 글을 올리셨고요. 좀 시간이 좀 된 책인데 제가 한번 소개를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편집자의 글, 여혐의 희생자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혁명 폭력적인 시위로 데모로 후자되고 있는 그 프랑스 혁명 때 제가 그저께인가요? 주경철 교수의 마녀라는 책을 소개해 봤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마녀의 희생물로서 대표적으로 희생된 여성이 바로 이 마리 앙뚜아네트 되겠습니다. 왜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14살의 어린 나이에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시집와 38세에 처형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끊임없이 소설,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매혹적인 캐릭터이다. 최고 권력자의 아내로 사치와 호사의 극치를 누리다가 나중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나, 예쁘고 발랄한 소녀가 백발의 초라한 행색으로 변하는 인생 무상의 이미지라든가, 스웨덴 장교 페르센과의 순수하고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가 후세의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그녀의 이야기를 왜 우리는 지금 다시 꺼내는가? 왕비의 정치적 재판은 썰레가 없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국왕인 루이 16세는 전적으로 정치적 범죄 때문에 처형되었다. 그러나 10개월 뒤 처형된 왕비의 죄목은 주로 포르노그라피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프랑스는 중세 이래 살리카 법전의 지배를 받는 나라로 여자의 토지 상속권이나 왕위 계승권이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나라였다. 영국에는 여왕이 있었지만 프랑스에는 여왕의 존재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유였다. 이처럼 여성이 통치할 권리를 아예 기본법에서 제외시킨 국가에서 왕비를 정치적으로 재판에 회부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여왕을 인정했던 영국에서조차 아내를 제외하고 국왕만을 재판하였지 왕비를 재판한 선례는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그런데 왜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치적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는가? 정치적 재판인데 근거는 포르노그라피였다. 프랑스 대혁명은 거의 전적으로 포르노그라피 덕분에 성공한 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 구체제 하에서도 선정적인 팜플렛은 기승을 부리면서 도래할 혁명을 준비하였다. 포르노그라피의 성적 선정성은 궁정, 교회, 귀족, 아카데미, 살롱, 군주제 등 기존 제도 전체를 공격하기 위해 선택된 수단이었다. 그 중에서도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포르노그라피가 대세였다. 혁명 후 더욱더 맹렬해지는 포르노그라피 속에서 그녀는 온갖 추악한 외설적 언사로 조롱되고 비하되다가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까지 되었다. 왜 그랬을까? 여자였기 때문이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역사상 최초의 여혐의 희생자였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누구인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날씬한 몸매, 희고 고운 피부, 탐스러운 머리. 루이 16세가 무능해서였다느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를 해서라느니 하는 해석들은 한갓 부질없는 역사적 변명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혁명가들에게는 민중을 설득시킬 자극적인 변명거리가 필요했다. 그 희생자가 바로 마리 앙뚜아네트였고 그 방법이 포르노그라피였다. 처형의 죄목은 건친상간. 포르노그라피의 사례들 쭉 나오고요. 차분하면 또 차분하다고 비난, 난잡함, 건친상간, 음모 등을 빌미로 삼은 이 모든 공격은 공적
공적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반영한다. 창녀를 빼고는 공적 영역에 진입한 여성이 하나도 없던 구체제 하에서 왕비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공적 여성이었다. 왕비에 대한 극렬한 포르노그래피는 혁명과 함께 남녀 구분이 붕괴되기 시작했던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표정이다. 사람들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차분하고 고요한 표정을 지으면 또 속과 겉이 다르다고 속마음을 숨기는 나쁜 여자라고 비난했다. 혁명재판소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그녀는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고요하고 확신에 찬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형대로 향하는 길에서도 그녀는 수많은 무장한 군중을 지나치며 아무런 동요 없이 냉담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낙담도 자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묘사한 신문기사는 그녀가 보통 때나 다름없이 감정에 동요 없는 오만한 성격을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차분하면 차분하다고 이제 또 욕하는 거죠. 놀랍게도 국왕의 처형에는 인격적인 중상 비방이 거의 뒤따르지 않았다. 에베르가 왕을 돼지, 식인귀 혹은 주정뱅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이것은 상대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속했다. 국왕에 대한 조롱은 고작해야 오쟁이진 남편, 부정한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이것은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끈질기고 추악한 성적 비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혁명가들이 루이 16세에 대해 상대적으로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저변에 깔려있던 생각, 즉 권력과 통치는 남성의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상 최초로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혐의 희생자였다. 그러므로 새삼 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최고 공적 여성에 대한 정치적 여혐의 사례가 그녀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다. 물론 무엇보다도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폭풍 같은 사랑, 호사스러움이 극에 이른 사치, 끝모르게 어두운 음모와 배신, 복수의 달콤함, 고통스러운 죽음 등 온갖 전율적 요소들이 우리를 가슴 떨리게 만드는 영원한 낭만주의 서사이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박정자. 이렇게 시작되는 책입니다. 5월 31일 고등법원은 최후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오후 2시 이미 고등법원 앞에는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숨을 삼키면서 판결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칼리오스트로 박사는 무죄다. 대주교를 저버리지 말라. 오스트리아 여자가 대주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군중들 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 목소리는 점차 커다란 합창으로 이어졌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는 오스트리아 여자다. 민중들이 굶고 있을 때 그 여자는 160만 리브르짜리 목걸이를 샀다. 오스트리아 여자란 누구를 가르친지 모두 알고 있었다. 왜 굶나요? 군중들이 빵을 먹으면 되지,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현실 감각이 이제 괴리가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은 정유라라고 하는, 정유라는 메달리스트입니다. 인민조국 씨의 딸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어쨌든 정유라가 내뱉은 말이 백도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뱉어버렸기 때문에 20대들의 공분을 사는 발언을 했던 거죠. 오스트리아 여자란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때 고등법원의 어두운 건물 안에서는 판결을 둘러싸고 62명의 판사들이 거래와 술책을 동원해 대립하고 있었다. 거래와 술책을 동원해 대립하고 있었다. 예. 우리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광장에 군중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판결하는 정치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입니다. 왕실의 의향을 주장하는 판사들과 그에 반하는 판사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로왕 대주교에게 유죄를 언도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가 라모트 백작 부인이라 부르는 그 여자에게 속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왕실에 대해 짧은 생각으로 불경죄를 저지른 이상 어떤 형태로든 벌을 내려야 한다. 이는 왕실파의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반대파는 어디까지나 기각을 주장했다. 오후 4시 쾌청했던 하늘에 검은 구름이 뒤덮였고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졌다. 고등부분 밖에서 기세 좋게 외치던 군중들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재판장은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다. 로왕 대주교 무죄 면책, 칼리오스트로 무죄, 라모트 백작 부인 유죄, 종신 금고 및 낙형. 낙형은 불에 달군 쇠붙이로 몸을 지지는. 비가 그치고 다시 푸른 하늘이 고개를 내밀었다. 판결 내용을 들은 군중들은 큰 소리로 행진했다. 판결은 국왕과 왕비의 바람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로왕 대주교를 파멸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믿었다. 가자. 바스티유로 가자. 행렬은 바스티유로 개미떼처럼 행진해 갔다. 5.18 때 광주교도소 습격했는 게 생각나네요. 가엾으라 마리 앙뚜아네트가 울고 있거나 때를 써도 통하지 않아서 울고 있거나 이런 행진 구호가 있었다 그래요. 노랫말이. 바스티유 감옥 앞에서 군중들 입을 통해 노래가 흘러나왔다. 칼리오스트로는 그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짓고 중얼거렸다. 처음엔 그냥 작은 눈덩이겠지만 나중에는 커다란 눈사태를 일으키겠지. 거짓말이 산을 만든다는 거죠. 벅고일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밀라는 끝간데 없는 정오심이 있다. 예, 비전이 없다는 거죠. 동학난에 비전이 있었나요? 나중에 후세에 그런 거기다가 덕지덕지 뭔가 스토리를 입혀서 그렇지 동학난은 그냥 구체제에 대한 폭동이었을 뿐이죠. 예, 물론 그 체제는 무너뜨려져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녀의 명연기가 가장 빛을 발한 것은 그해 열린 바스티유 습격을 기념해 열린 전국 연맹제 축제 날이었다. 후일 파리 축제로 불리게 될 이 혁명 기념일 제1회 축제는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열렸다. 전날부터 몰려든 군중들은 밤비가 내린 듯 밤새 밖에서 기다렸는데 모여든 군중 수만 해도 약 30만 명이었다고 한다. 파리의 남녀노소가 앞을 다투어 그 식장을 설치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오전 10시 루이 6세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한 백합을 그린 자리가 중앙에 설치되었고 각 지역을 상징하는 83개의 깃발이 펄럭이는 식장에 축포가 울리자 수많은 비둘기들이 푸른 하늘 위로 날아갔다. 의원들과 국민방위군 1만 5천 명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루이 16세 역시 자리에서 재단으로 손을 뻗어 짐은 헌법을 유지하고 법을 시행하게 할 것이며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동원할 것을 국민들에게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그 순간이었다.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관객석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그 박수는 왕비 만세 왕비 만세라는 합창에 섞여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그 환호성에 화답하듯이 그녀는 다시 흰 장갑을 손에 낀 손을 들었다. 관객석은 이제 열광과 흥분 속에서 왕비만세 왕비만세 하고 소리치는 합장의 도가니로 변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 환호성으로부터 그날 바로 그 군중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포위하고는 저 여자를 죽여라 파리로 끌고 가자 하고 소리치던 그 함성을 떠올렸던 것이다. 왕비만세라는 목소리가 내일이 되면 저 여자를 죽여라 하는 고함으로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성난 군중은 지성이 없습니다. 군중은 대체로 폭력적입니다. 그거는 좌우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군중에 올라탄, 군중을 사자로 비유하자면 군중에 올라탄 리더는 군중이 나중에 흔들어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그 군중에게 물어 뜯기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이후 집권한 로베스피에로가 대표적인 게 우유값 정책이죠. 예, 지금으로 치면 이제 포퓰리즘 정책인데 우유값을 내리기 위해서는 목초를 값을 내려야 되고 목초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목초를 불태워버리고 목초가 불태워지니까 우유값은 급등하고
그 우유값 급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시 로베스피에로를 기요틴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 때 그렇게 잔혹하게 목을 잘랐던 그 기요틴에 의해서 로베스피에로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지형으로 보자면 문베스피에로가 되겠죠. 근데 문베스피에로는 어떨까요? 지금 돈을 많이 살포하고 있죠. 쥐와 닭으로 불린 이명박근혜가 모아놨던 거를 탁탁 털어먹고 지금 즐기고 있거든요. 문베스피에로는 당장 로베스피에로처럼 처형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당분간 더 털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이 자각하고 눈을 떠서 저자가 역적이었구나 하고 손가락을 가리키려고 할 때쯤에는 문재앙은 살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천수를 누리거나 또는 저 위쪽으로 망명 갈지도 모르죠. 어쨌든 타이밍은 약간 엇박자를 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자신을 추스렀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내가 가진 기품과 우아함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것만이 혁명이 가진 난폭한 폭력성에 대항할 수 있는 그녀의 무기였다. 난폭하면 우아함을, 폭력성에는 기품을, 결코 그것만큼은 잃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것이다. 국왕 루이 16세는 아내의 이런 맹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연맹제 축제가 끝나고 튠러리 궁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그는 안심한 듯 이렇게 말했다. 아무튼 우리의 인민들의 호의를 되찾은 것 같군. 그리고 그는 이마에 밴 땀을 커다란 손수건으로 닦았다. (8월 10일) 쾌청했다. 오전 9시 이미 군중은 튠러리 궁 가까이 궁전 부속 마장에 결집해 있었다. 숫자는 2만 명. 남자들은 곡괭이와 부엌칼, 곤봉 같은 무기를 들었고 개중에는 삽을 든 여자들도 있었다. 무기를 들지 않은 자들은 각자 플래카드를 들고 지도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무덥다. 사람들의 체온과 태양빛에 실신하는 자들도 나왔다. 마르그리트는 그늘 속에 섞여 눈을 번뜩이며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시작될 거야. 그것. 몸을 관통하는 흥분, 피냄새,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끌려간다. 가증스러운 여자, 마리 앙뚜아네트. 끔찍한 짓을 당해도 사지. 우리 너 때문에 여태껏 학대받으며 살아왔어. 이젠 네가 학대받을 차례야. 아네스는 비에트와 함께 50명의 동지와 데모대 속에 자연스럽게 섞였다. 비에트의 친구인 카트린느 위로고는 50이 넘은 여자였지만 살이 깊고 온화해 보였다. 그녀는 옛날에 알았던 병 때문에 등이 굽었다. 하지만 동료들이 그에게 보이는 신뢰감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잘 알겠지? 비에트는 모두에게 신호를 보냈다. 어제 페르센과 짜낸 작전은 이미 사람들에게 모두 전달된 상태였다. 데모대가 강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라. 궁전을 개방하라. 군중 속에는 이미 국왕을 재버린 국민방위군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근위대가 지키는 철책을 잡고 흔들며 국왕을 만나겠다고 외쳤다. 대표자 3명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겨우 허락을 받고 국왕과 교섭을 벌였다. 돌아온 그들은 철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고 큰 소리로 군중들에게 보고했다.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데모대는 산사태처럼 궁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며 베르사유 궁전에서의 아침, 그리고 바렌에서 파리까지 돌아오는 길에 그녀의 마차를 에워쌌던 군중들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대중들이 이럴 때 얼마나 흉포해지는지, 얼마나 피해 굶주리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은 시민들을 달리기 위해 데모대 대표자들과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껴안고 남편의 침실 뒤에 숨어 있었다. 왕비는 흐느껴 울고 있었다고 그날의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대기실이라 불리는 큰 방을 메운 데모대 속에서 비에트와 아네스가 열심히 왕녀를 찾아내려고 앞으로 나아갔다. 왕비는 어디 있어? 왕비는 어디 있어? 데모대는 큰 방 안에서 구호를 되풀이했다. 왕비는 어디 있어? 왕비는 어디에 있어? 드디어 군중들은 대기실 쪽에서 그 옆에 있는 국왕 침실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들에 섞여 있던 대의원 한 사람이 회의실 문을 열어 그곳에서 왕비와 왕자와 공주가 몇몇 시녀와 함께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있다.
망설이던 사람들이 그녀들 앞에 서서 호기심과 정오에 찬 시선으로 마리 앙뚜아네트를 바라보았다. 철면피라고 한 여자가 외치자 왕비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며 제가 당신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나요? 하고 대답했다. 역자 김미영 씨의 후기 일부입니다. 독자에 따라서는 지배계급이 민중을 어떻게 억압했는지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혁명 진영의 잔혹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작품의 서술 방식이 그다지 공정하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시쳇말로. 먼저 있던 그 집단 구체제를 무너뜨린 그 혁명적인 정신을 다루지는 않고 왜 군중의 잔혹성만을 다루냐. 그거는 균형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묘사의 불균형은 작가의 정치적 편향에서 비롯된 것일까? 침묵과 바다와 독약을 쓴 작가가 어느 시점에선가 형평성을 잃고 만 것일까? 하지만 이 소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작품 역시 침묵과 바다와 독약이라는 역사소설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선 두 대표작은 배교는 악이고 생체실험 가담자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악인들이라는 독자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작품들이다.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프랑스 혁명기를 살았던 사람들, 마리와 아네스와 마그리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고정관념에 갇혀 있음을 일깨워준다. 피지배 계급인 마르그리트의 왜곡된 심리와 혁명파의 잔혹함을 도드라지게 묘사한 것은 우리가 가진 역사의식의 불균형에 의문을 던지기 위한 게 아닐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프랑스 혁명 당시 사람들이 피 흘려 쟁취한 것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입에 담는다. 이 말은 곧 지배계급은 악이고 혁명 세력은 선이라고 정의하고 선이며 정의라고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치적 입장과 도덕성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가? 프롤레타리아를 위한다는 구호가 정적의 숙청 도구로 쓰였으면 스탈린, 마오쩌둥과 폴포트가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했는데도 여기에는 백정혈통 1세대인 김일성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준다 그랬습니다. 땅은 경작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도 그렇죠. 그래서 농민들과 노동자,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죠. 그들이 김일성 집단을 환영하는 퍼레이드를 가두 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었죠. 우리는 그 끔찍한 역사를 때로는 의도적으로 못 본 척한다. 알면서도 못 본 척하는 진영도 있다는 거예요. 계층도 있습니다.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책을 읽은 후에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고정관념에 의문을 던지게 만드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의미 있는 문학작품을 읽었을 때 느끼는 왠지 모를 불편하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혁명이 선이고 반혁명은 악이라는 실제로는 정치적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을 개입시키는 독자의 고정관념을 뒤흔든다.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귀족들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 해외로 도피했다. 이 대목은 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우지만 민중들의 심리에는 복수심이 깔려있음을 그걸 이용하는 거죠. 정치꾼들이. 무분별한 피해 학살을 통해 알 수 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람들이 마르그리트를 희생시켜 자신을 탈출시키려 한다는 로잘리의 말에 이렇게 대답한다. 사람은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죽음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비로서 죽고 싶습니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기회주의자였던 대다수의 귀족인가? 어리석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선량함을 잃지 않았던 루이 16세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기할 줄 알았던 페르센입니까?
혹은 질투심과 복수심의 해소를 사회 정의라고 스스로를 포장했던 마르그리트인가? 마르그리트에 해당되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해 연민하고 행동할 줄 알았던 아네스인가? 글쎄요, 아네스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군중의 물결 속에서는 반동으로 몰릴 수도 있었겠죠. 작가의 질문에 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고, 질투심을 정의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하는 마르그리트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겠다. 그것이 이 작품을 읽은 후 내가 느꼈던 불편함의 정체였다. 2017년 10월 가고시마에서 김미형 역자입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계속 의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수주의자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그 책도 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구체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라는 가치는 끊임없이 축적, 문명의 전통적인 축적을 인정하되 계속해서 일신 우일신 해나가는 개혁 세력이 바로, 진보 세력이 바로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수의 반대말을 진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죠. 진보의 반대말은 퇴보거든요. 지금 한국의 지형에서만 보더라도 진보라고 일컫는 자들이 얼마나 문명 퇴보적인 언행들을 하고 그런 포퓰리즘적 정치 모사꾼놀이를 합니까? 그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정치 진영 구도가 용어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주경철 교수님의 마녀라는 책에 이어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소개하면서 마녀라는 단어를 좀 더 부각시키고 싶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최근에 제가 생활 속에서 짚히는 것은 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돈 PD가 채널A에서 착한 식당을 찾아간답시고 내세웠던 깃발의 구호가 바로 MSG였습니다. 그 합성 화학 조미료죠. 천연 조미료를 쓰지 않으면, 천연 재료라면 뭐 다시마, 멸치, 뭐 이런 버섯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자연을 더 훼손시키는 것이죠. 전 지구인이 그걸 먹으려고 매달려 보십시오. 자연이 어떻게 되는가? 화학 조미료에 어떤 그 악이라고 하는, 악마성이라고 하는 걸 딱 붙여놓고 MSG를 쓰게 되면은 나쁜 식당으로 몰아가는 그 방식에서 잘 나가던 식당들도 가서 몰래 먹어보고, 암행 취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전문가랍시고 하는 자들이 우르르 가서, 교수라는 타이틀을 단 자들도 포함해서 가서 먹어보고 MSG가 들었어 이렇게 하면은 잘 나가던 식당이 망해버리게 되는, 그거는 배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MSG가 악마의 물질도 아닐 뿐더러 지가 뭔데 MSG를 악마의 물질로 규정한 다음에 착한 식당, 나쁜 식당으로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버리고 했었거든요. 차라리 설탕을 넣고 사람들의 입맛을 잡고 가게를 살려내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저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는 게, 백종원 씨 이런 말 하죠. 이른바 마름목 이론이라고 합니다. 호불호가 너무 센 위아래 계층이 아니라 중간에 포괄적인 그런 걸 말하는데요.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노하우도 저도 엿듣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영돈 PD가 내세웠던 그 착함이라는 거, 지금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작자부터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동참하지 않으면 나쁜 임대인이 되거든요. 지금 전라도 전주에서는 착한 집세 운동까지 한답니다. 착한 집세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완전 반문명적인, 정말 반동들이죠. 이 공산당들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적을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나누어 버리는 거죠. 집 가진 사람은 악마가 되는. 문희상 씨가 퇴임식을 하면서 간담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처단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고백을 한 셈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는 정의를 신뢰하는, 정의를 신봉하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촛불이라고 하는 거. 제 후배의 친구, 한 다리 걷는 친구, 가끔씩 축구할 때 오는 친구가 그때 박근혜 파면된 날에 호프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데모크라시 이렇게 외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30 중반입니다. 아직 백수입니다. 고소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그 후배는 자기가 왜 취업이 안 되는지 내력을 알긴 알까요?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하고 그 정교조라든지 좌익들이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세워 올린 그 교과서 시장의 좌익 카르텔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박근혜를 숙청시켜버린 겁니다. 저는 북한에 지령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거는 통일이 되면 드러나겠고, 민주노총이 좌판을 깔고 금속노조가 각 기업마다 회사에서 버스 대절해서 올라가서 불씨를 살리고, 정교조 교사들이 아이들 보고 촛불 시위 나가라고 하고, 경주에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촛불 가수라고 하는 소위 촛불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흥을 돋구고 박근혜를 공으로 만들어서 들고 차고 다니고 단도대 모형을 만들어서 목을 자르고 피가 질질 흘리는 이재용 박근혜 묶어서 다니고, 그 뒤로 이어지는 박영선이가 쥐를 잡으러 가자, 쥐를 잡으러 가자, 명색 의원 출신이 쥐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홍위병 어린애들 데리고 대학가를 누비고 다니고, 한판에 프랑스 혁명 같은 구판을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했던 것이죠.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포르노그라피라고 하는, 주진우가 박근혜는 세월호로 선빵을 한 대 맞고 태블릿 PC라고 하는 걸로 한 번 더 옆구리를 맞고 완전히 끝나버렸죠. 원래 이명박 때 광우병으로 불때기를 해서 이명박이 당했어야 되는 거를 2차 시도로서 박근혜가 당한 것입니다. 주진우가 말한 섹스 비디오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진우는 아직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판사 망치와 목소리 망치의 값어치는 같아야 된다고 말했던 김제동이는 자기 마이크의 값어치를 억수로 빨아대면서 정말 지금은 좌익 진영이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배를 불리면서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관리하지 못한, 칼자루 쥐었는 최고 권력자가 칼을 뺏겨버린 겁니다. 군인으로 치면은 경계 근무에 실패한 겁니다. 경계 근무에 실패한 거는 전시 상황에서는 총살입니다. 훈련에 실패하고 있는 군인. 그것보다 더 큰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보여준 그 군중의 저질적 에너지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2017년 12월에 나온 책을 오늘 2020년 5월 23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